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거의 일상화되고요. 점점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체크하는 데에도 참 많이 편안함이 찾아왔죠.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위치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 깨톡으로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좀 빠른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편리해진 게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모든 과제 해야 되니까 누구네 집에서 6시에 모여야 돼. 이럴 거 없이 그냥 화상회의로 바로바로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확실히 선생님이나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이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왜 수학 문제 풀다가 네.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예전 같으면 별표 쳐놓고 그랬다면 요즘은 QR만 딱 찍으면요 아하하. 1초도 안 돼갖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부터 이게 다 나온대요. 야, 아니 세상에 QR, 야,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우리 때처럼 그렇게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오니까. 밀어야 되는데.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통신의 발달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네요. 네, 글쎄요. 과연 요즘 시대였어도 필근이는 어떻게든 좀 미루지 않았을까. 어떻게 알았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좋은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필근 씨에게는 귀담아 듣지 마시길 바라고 이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세식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움직이는 수학, 과연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오호. 통신입니다. 통신. 뭔가 통신? 그렇죠. 뭔가 수학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연관돼 있는지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통신수단의 발전 과정 그 자체가 이 수학과 과학이 아니었으면은 불가능하기에 이 움직이는 수학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는 통신이 단순히 이게 소식을 전하는 의미였다면 현재의 스마트폰은 앞서 말한 대로 이 선생님과도 부모님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 만능 도구가 됐잖아요. 당연히 아주 많은 수학이 숨어 있겠죠. 네. 요즘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한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 통신의 원리를 잘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부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보안을 중시했죠. 네. 그래서 암호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현대 와서는 이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통신이 워낙 편해지고 또 일상화되고 했지만 그만큼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아이디, 암호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 개 하다 보면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서 따로 정보를 저장해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렇게 깊이 들어온 통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또 어떤 수학이 사용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신을 편리하고 대신에 안전하게 또 사용을 해야 된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또 수학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야, 이런 것까지 수학이, 이런 감탄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의 움직이는 수학,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전화와 사진, 게다가 음성과 화면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영상 통화까지.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은 수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통신 속 수학으로 시그널을 한번 보내볼까요? 나와라 오버, 나와라 오버.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정보는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용하던 통신체계로 전쟁 중에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횟수를 정해 정보를 전했던 봉수제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 통용되었던 오거법을 살펴보면 평상시에는 5개 중 1개, 적이 국경에 나타났을 때는 2개, 국경에 접근했을 때는 3개, 그리고 국경을 침범했을 때는 4개, 마지막 전투까지 벌어지게 됐을 때는 5개의 모두 연기를 피워 중앙으로 소식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수십 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봉수대를 두어 순차적으로 신호를 전달해 왕성까지 도착했던 봉수제는 중간 기지국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지금의 무선통신 네트워크 체계와 흡사하다고 하니 일종의 조선식 무선통신 체계라고 볼 수 있는 셈.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조상의 지혜,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의 지식을 기록으로 남기는 글은 어떨까요? 전달할 정보의 양도 많아지면서 수학적 원리가 활용된 새로운 정보 전달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책이나 편지라든지 이런 글로 인쇄물을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나무로 만든 목판 활자가 생겨나서 점점 이것보다 더 튼튼하고 많은 양의 인쇄를 할 수 있는 금속 활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해결사가 나타났으니 바로 금속 활자. 책 한 권을 베끼는 데 2달이나 걸리던 시간을 금속 활자는 일주일에 500권을 만들 수 있도록 단축할 수 있었답니다. 금속 활자에는 대칭의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한 글자씩 거꾸로 새겨진 활자를 통해 문장을 조합한 뒤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인쇄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전기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의 시대. 전기로 통신을 하게 되면서 주고받는 정보의 양은 더욱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컴퓨터나 전화기를 주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지국을 설치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전기통신은 전파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요. 전기통신은 발신자가 신호를 보내면 기지국을 거쳐 음성이나 문자, 영상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진수가 사용됩니다. 만약 발신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낸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수백만 개로 쪼개 밝기와 색상 등이 담긴 정보를 주파수에 실어 기지국으로 보내고 이진수 디지털 신호에 담아 전기 신호를 보내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발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디지털 신호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은 먼저 사진을 분할한 채소점인 픽셀마다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각 밝기마다 0에서 255 사이의 수를 할당해 이를 나열한 뒤 다시 복원하면 원래의 사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숫자를 이진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 또 컬러 사진의 경우에는 각 픽셀의 밝기 대신 빨강, 초록, 파랑의 비율을 나타내는 3개의 숫자를 할당해 보내면 됩니다. 이처럼 이진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비트라고 부르는데요. 비트의 숫자는 자릿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거듭 제곱을 활용해 0과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정보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비트일 경우에는 자릿수가 4개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4제곱으로 총 16개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고 8비트일 경우에는 2의 8제곱으로 256가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의 숫자가 높을수록 밝기도 색상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통신은 나의 생각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이 작은 공간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생각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통신 수단의 발달은 결국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발달 과정들이 모두 집약이 되어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학 기호를 통해 소통할 수 있듯이 수학도 하나의 통신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수학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거의 뭐 몇백 년을 가로지른 이 통신의 어떤 역사. 봉화에서부터 뭐 무선 통신의 원리까지. 봉화라는 게 그냥 이렇게 불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뭐가 또 우리 다 있네요. 그러게요. 우리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위급 상황이 뭐 발생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아군에게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뭐 게다가 뭐 비밀리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했겠죠. 당연하죠. 이게 작전이 적군한테 발각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적은 모르고 아군만 알아볼 수 있는 통신 방법이 필요했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중 가장 단순하고 뭐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암호로는 시저 암호가 있어요. 시저 암호. 시저. 뭐 카이사르라고도 하죠. 예, 카이사르 암호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100년경 로마 장군인 카이사르가 동맹군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암호입니다. 네. 암호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알파벳별로 일정한 거리만큼 밀어서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하는 방식인데요. 오.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어. HELLO를 암호화하면 네. 예, 이렇게 세 칸씩 밀려가게 되면은 KHOOR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적군한테 원리를 들키면 그냥 바로 다 들통나는. 그러게요. 그럴 수 그런데. 있는데, 진짜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되게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예, 이 카이사르 암호는 단순하고 간단해서 사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예, 철자의 빈도와 또 자주 사용되는 단어와 형태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전파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통신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뭐 이제 암호 기술, 암호 해독 기술은 점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발전했죠. 네. 저희가 이 영상 속에서 만나본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통신의 원리라는 것이 기지국을 설치하고 전파를 통해서 주고받는다. 이게 아직은 조금 좀 이제 조금 어렵죠. 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요.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선 기술을 활용해서 기지국의 안테나를 이용하는데요. 네. 이 기지국들은 전선, 이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 무선 기술에 이제 수학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인 면적이 이제 육각형 구역으로 나뉘면서 이 각각의 구역은 자체적인 어떤 기지국과 주파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육각형은 작은 기지국으로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기지국은 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이 돼요. 이제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해외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지상은 물론이고 이 바닷속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고 목적지에 있는 기지국까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있는 기지국에서 이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전파를 보내는 거죠. 근데 내 기지국에서 친구의 기지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찾아가죠? 네, 이제 기지국 사이에는 그 MSC, 이제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고 불리우는 이동 교환국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곳에서 기지국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심과 휴대폰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유심의 가입 정보가 이동 교환국에 등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동해서 다른 곳에 이제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이동 교환국과 정보를 주고받아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 교환국은 일정 기간마다 가입자의 위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 정해진 어떤 거리를 넘어가면은 위치를 다시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아니 유심이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는 전화번호 저장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 나는 아닌가? 그냥 꽂으면 내 거 나오길래 나는. 아니 통신 속에 이런 수학 이야기가 참 이게 숨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과거의 암호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현대 통신 암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비밀키 암호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밀키요? 예,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를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키로 생각하고 열쇠로 생각하고요. 암호를 만드는 과정을 뭐 어떤 정보를 금고에 넣고 잠근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보를 보내려는 송신자가 금고를 열고 평문을 넣은 후 자물쇠로 잠그면 그 순간부터 이 정보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암호문이 됩니다. 이때 이 정보를 받는 수신자 역시 자물쇠에 맞는 똑같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예, 전달된 금고를 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송신자 수신자가 이제 같은 열쇠를 가지고 있고 열쇠가 없으면 전달된 정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양쪽의 열쇠가 동일할 때를 대칭령 암호 기법 또는 비밀키 암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 컴퓨터 회사 IBM에서 설계된 DES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법 표현으로 무려 56자리 수를 키로 사용합니다. 56자리면은 진짜 오늘 김세식 선생님은 이게 암호 해독 전문가 같은 느낌으로. 예, 아니 이렇게 뭔가 좀 통신을 좀 안전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 세상을 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너무 복잡한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죠. 좀 쿨하게 그냥 믿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믿으면 되지. 예, 그냥 저장해 버리잖아요. 서로 믿는 거지 그냥. 예,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 USB 예. 일일이 그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렇게 갖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네. 플로피 디스켓이나 그렇지, 디스크. 예, CD를 사용하던 CD. 때도 네. 있었죠. 네.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저장을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터넷상에 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 IT 관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 서버의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닌 여러 서버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이 파일 용량이 늘더라도 새로운 서버를 추가하기만 하면은 이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각 서버에 파일을 재배치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는 IT 자원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않고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들은 다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제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이런 자원을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이제 한 장소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제 구름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이 사이트로 접속만 하면은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서버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예, 그런 말인 거예요. 아,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이때까지 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속에 수학의 이제 원리가 다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것들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양질의 수학 활동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외에도 좀 재미있게 통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수학 활동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간단한 활동이 있는데요. 네. 실전하기 만들기. 실전하기 우리 어릴 때 그 예, 종이컵에 예, 이렇게 잠깐만요. 예, 실전하기. 예. 만드시게. 이제 딱 아시네요. 예. 예. 오. 왠지 뭔가 간단하면서 아주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한번 살짝 또 가서 만들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홀로그램 갖다가 너무 갑자기 실전하기로 아니, 실전하기도 뭐 좀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면 되죠. 내가 어릴 때 만들었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아이, 가면 또 우리 또 선생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많은 걸 알려주실 겁니다. 전 항상 선생님을 믿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매스키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맥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시준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맥스키친. 아, 선생님. 오늘도요, 제가 주제를 한번 휘릭 던져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실전화기. 야, 요 주방에 보면요, 사실 이렇게 널리고 널린 게 이런 종이컵이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주제는 제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예. 다음 주에는 제가 만들자고 하는 거 만들기. 아니, 왜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삐지고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허락받으려고 여쭤본 거예요. 네, 어때요? 네. 실전화기 어떻습니까, 선생님? 좋아요. 이거 좋아할 거면서 괜히 한번 괜히 튕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실전화기는 왜 잘 들리는가?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종이컵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성대에서 일어난 공기의 진동이 네. 종이컵을 진동시키고 또 그 진동이 실을 따라서 이동해서 상대방의 종이컵 바닥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 또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야, 빨리 만들어 볼까요? 빨리 만들어 보고 네. 싶네요. 자, 그렇다면 실전화기를 만들기 위한 신선한 재료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립이랑 털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 기억 속에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 실전화기에는 사실 클립은 없었거든요. 네, 클립이 없었죠. 네네. 근데 클립을 붙여서 꽉 고정하면 네.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이에요. 짜잔. 짜잔. 근데 이게 클립으로 발전을 한 거네. 네, 아, 이 전화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클립을 오. 고정해서 실을 묶었거든요. 오. 근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이 종이컵 안쪽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 셀로판 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의 떨림을 막아서 소리가 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종이컵과 실 사이의 공간이 없도록 꽉 끼워주세요. 꽉 끼워서. 종이컵 안 목소리의 진동이 실로 전달되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꽉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조건 꽉꽉.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이컵 2개 이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 종이컵 이렇게 2개를 네. 연결해서 실 사이에 연결을 해서 또 만들 거예요. 아니, 실 떨립을 막으면 안 된다고 좀 전에 클립도 이렇게 테이프로 못 붙이게 하셨는데? 이유는 울림통 안에서 공기를 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중간에 모여서 더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만들면 제가 또 준비해 왔죠. 짜잔. 만들어 오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서. 울림통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울림통이 만들어서 생겼어.
붙인 거예요. 야, 자 그러면은 지금 먼저 빨리 통화해 보시죠, 선생님. 아 근데 필금 씨,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소리는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고 네. 매질, 고체, 액체, 기체 매질이라고 해요. 네. 매질의 진동으로 인해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고체가 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으로는 네. 책상의 한쪽 끝에 귀를 대고 책상의 다른 쪽 끝을 톡톡 치면 책상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전달되죠. 아니 그러면 액체는요, 선생님? 액체는 수증 발레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 물속에 스피커가 있어서 어. 물을 통해 소리가 전달돼서 음악 소리를 듣고 또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 네, 또 기체는 공기가 소리를 전달하는 건 뭐 다들 아시니까요. 그건 모르면 안 되죠.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네, 이처럼 소리는 책상이나 물, 공기 같은 매질을 이용해 전달하는 거니까 네네. 매질이 없으면 소리 또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세요. 아, 오늘 만든 실 전화기는 바로 실. 요 실이 매질인 거네요, 선생님. 정답. 정답. 실전화기에서 소리를 더욱 잘 전달하려면 네네. 실을 느슨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매질이 단단할수록 네. 소리가 더욱 전달이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요 실 매질을 양껏 잡아당겨서 그럼 이제 한번 통화를 해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진짜 작게 속삭일 거거든요. 제가 어. 필그시 몰래 몰래. 제작진에게 부탁을 해서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뭐야? 여기 뭐가 있어요? 써 있어요? 네, 써 있어요. 아, 이거 나 몰래 했단 말이야, 진짜로? 아, 너무하네. 이거 좀 미리 번질 좀 해주고 그러지. 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단어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면 어. 필그시가 맞추면 돼요. 그래요? 자,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전 진짜로 몰라요. 그래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 팽팽하게 당겨져야 더 잘 들리기 자, 때문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그럼 제가 이걸로 한번 듣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떨리는데? 제가 작게 속삭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들렸어. 정답! 사이클로이드 곡선.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맞췄어. 자, 들려요, 여러분,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 오케이, 한 번 더. 다음 거 재밌다. 피보나치 수열. 정답. 재밌어. 다음 거요? 자, 예, 2개 맞췄습니다, 여러분. 메스키친 오래 가자. 아, 이게 진짜 잘 들리네. 아, 진짜 신기하다. 오케이, 몇 개 남았어요? 마지막이에요? 좋습니다. 다음 거 들어보죠. 필근 씨 오늘 진짜 하나도 안 웃겼어요. 필근 씨 진짜 오늘 하나도 안 웃겼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였나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뭔가 착각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생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덜 웃기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제가 매일 집에 가면요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느라고 제가 찌르면서 이렇게. 네. 어쨌든 저를 디스하는 소리까지 아주 정말 잘 들렸습니다. 디스하는 소리는 좀 더 크게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농담이에요, 농담. 알고 있죠. 제가 알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실전화기 잘 들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선생님. 네. 실 전화기 한쪽을 종이컵 대신에 스피커 내부에 진동판 아시죠? 거기 진동판. 연결을 하면 전달된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 그러면 실전화기를 더 크게 듣기 위해서 집에 있는 스피커를 뜯어가지고 진동판을 꺼내가지고 말이죠, 선생님. 그걸 이용해서 한번 실전화기를 만들어 보시면 어머니한테 등짝을 세게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실전화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잘 들려서 뿌듯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집에서 재밌었습니다. 간단하니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 레시키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레시키츠. 다음 주에 만나요. 내가
내가 했던 거랑 다르네. 다르게 생겼죠? 예, 중간에 종이컵이 이렇게 두 개가 더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거는 또 그렇죠. 처음 봐요. 기존의 실전화기가 그냥 실전화기라면 이건 이제 실전화기 S2 프로 맥스 뭐 이 정도.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네, 다음 단계인 거죠. 네. 대단하네.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딱딱딱딱 맞췄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종이컵 두 개가 조금 소리를 또 증폭해. 그렇죠, 이제 뭐 울림통 같은 느낌이죠. 네. 그 실전화기를 두 개 만들어서 서로 교차에 연결하면 4명이 통화할 수도 있어요. 4명이에요? 아, 교차로처럼 이렇게 네. 가운데 겹치게. 오. 1대1 전화 대신에 1대3 전화를 하면 말하는 사람과 뭐 직선 방향에 있는 사람은 한 명만 들을 때와 뭐 들리는 정도가 비슷하지만 이 직각 방향의 두 사람은 한 명만 들을 때에 비해서 약하게 들리긴 하겠죠. 아마 김수희 선생님이 매질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달이나 뭐 우주에서 아무리 뭐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달에는 공기라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방음창을 만드는데요. 유리와 유리 사이를 진공으로 만든 이중창을 만들면 밖의 소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듣네요. 예. 자, 이렇게 통신을 이제 움직이는 수학으로 알아봤는데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통신기기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데 수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오늘 친구들이 잘 알았을 거예요. 이제 수학을 좋아하면은 단순히 이게 수학 교사, 수학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어때요? 이제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가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정보를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서 다 수학이 이렇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수학이랑 친해지시는 게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편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숨어있는 수학들을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백은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